한국은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전략연구소 분석관이 내부 회의에서 대놓고 던진 말입니다. 15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국 무기를 검증 부족이라 평가절하했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독일을 믿은 노르웨이는 전략화 제로, 한국을 믿은 폴란드는 250대 전력화 완료. 납기준 수율이 독일 43%, 한국 94%. 결국 북유럽 시장을 조용히 통째로 가져간 나라. 한국. 믿기 힘든 역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노르웨이 국방전략연구소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선임 분석관입니다. 유럽 방산시장이라면 눈 감고도 꿰뚫을 수 있다고 자부해왔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 창밖의 오슬로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에밀, 한국 무기 검토 자료 받아봤나? 독감의자청의 잉그리드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잠깐 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웃음을 흘렸어요. 한국이요? 우리가 왜 한국 무기를 검토해야 하죠? 제 목소리엔 분명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잉그리드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독일 쪽 납기가 또 밀렸다는 얘기 들었지? 일시적인 지연일 뿐입니다. 독일은 우리 동맹국이고 나토 표준 체계를 운용하는 나라예요.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아시아 무기로 눈을 돌릴 순 없죠. 저는 서류를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잉그리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2시 정기 전력탄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엔 15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독일 방산 컨설턴트인 토마스 크리거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여러분, 현재 우리 생산 라인은 최고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일정 조정은 있지만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토마스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젊은 실무진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참고로 폴란드가 작년에 한국제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다는 보고서를 봤는데요. 납기가 굉장히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판을 내려놓고 그 직원을 바라봤어요. 제 시선이 차갑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한국 무기 말씀이십니까? 네, K9이라고 하던데. K9은 빠르긴 하죠. 하지만 빠르다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단순히 빨리 오는 무기가 아니에요. 영하 40도의 북극권 환경에서 우리 군의 운용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그런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의 기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화면 속 토마스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에밀의 말이 맞습니다. 유럽 방산 체계는 7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과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은 빠른 생산력은 인정하지만 그건 검증 기간을 줄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는 예정대로 독일 장비 도입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잉그리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에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자료라도 검토해보고. 잉그리드, 나는 이 분야에서 15년을 일했어요. 한국 무기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빠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마케팅이죠. 실제 전장 환경에서 검증된 건 유럽 체계예요. 잉그리드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네 판단은 믿지. 하지만 납기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어. 노후 장비 퇴역 일정은 미룰 수가 없거든. 독일이 해결할 겁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잉그리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하면 또 한국 방산 관련 자료가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제목만 훑어보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창밖으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슬로의 겨울은 길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걸어온 길, 그 길이 정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자료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표지엔 K2 전차와 K9 자주포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긴 했지만 저에겐 그저 빠르게 팔기 위한 포장으로만 보였죠. 한국은 후보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제조사에서 보낸 최신 일정표를 도내줬어요. 몇 개월 지연됐지만 결국엔 도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폴란드가 한국제 K2 전차 100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납기는 18개월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폴란드고 노르웨이는 노르웨이니까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더 신중하고
더 검증된 선택을요. 눈 덮인 도로를 달리며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전문성, 유럽 방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동맹국과의 신뢰, 이 모든 것이 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후보조차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제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위엔 손글씨로 에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국방부 자문관인 카린 솔베이그의 명함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꼭 읽어봐, 카린. 짧은 메모였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카린은 저보다 5살 어리지만 현장 경험만큼은 저를 압도하는 사람이었죠. 전직 군인 출신으로 감정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노르딕 환경 무기 체계, 혹한 시험, 비교 보고서. 제 눈썹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눈 덮인 훈련장, 영하를 가리키는 온도계,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장갑차와 자주포들. 독일제, 프랑스제, 그리고 한국제. 또 한국인은. 저는 중얼거리며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 읽지도 않아 손이 멈췄어요. 시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 장소, 노르웨이 북부 바랑어 훈련장. 시험기 2024년 1월 15일, 2월 28일. 평균 온도 영하 38도. 최저 온도 영하 43도. 제가 직접 아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시험했다면 조작할 여지가 없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 중간쯤 결과 요약표가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표 위에서 멈췄어요. 독일제 장갑차 영하 40도 이하에서 유압 시스템 응답 지연 75%, 시동 실패율 40%. 프랑스제 사주포 영하 35도 이하에서 포탑 회전 속도 30% 저하. 한국제 K2 전차 전 온도 구간 정상 작동. 한국제 K9 자주포 전 온도 구간 정상 작동.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현정 테스트잖아. 실전과는 다르지. 혼잣말이었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펼쳤어요. 뒷부분엔 동영상 스틸컷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독일제 장갑차가 눈밭에 멈춰서 있고 옆에선 정비병들이 엔진 커버를 열어젖힌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제 K2 전차가 아무렇지 않게 주행하는 장면이 연속으로 이어졌죠.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카린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읽어봤어? 읽긴 했는데.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카린은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에밀, 이건 일회성 테스트가 아니야. 3년간 누적된 데이터고 나토 합동훈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 영하 40도에서 멈추는 장비를 우리가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카린, 이건 극한 상황이잖아. 실제 작전에서 그런 온도는. 에밀. 카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가 사는 게 어디야? 여기가 바로 극한 환경이야. 작년 겨울 훈련 때 장비 고장으로 작전이 중단된 거 잊었어? 그때 온도가 영하 39도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린의 말이 맞았어요. 노르웨이 북부에선 영하 40도가 특별한 게 아니었죠. 그건 우리가 매년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말을 꺼내려 할 때 카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엔 눈보라가 몰아치는 훈련장이 보였어. 장갑차 한 대가 언덕을 오르려다 멈춰섰습니다. 엔진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정기병들이 달려왔지만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작년 우리 훈련 영상이야. 카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같은 날 핀란드가 한국제 장비로 훈련한 영상이야. 다음 화면이 재생됐어요. 비슷한 서론, 비슷한 눈보라. 하지만 K2 전차들은 멈추지 않고 기동했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대열이 정확하게 움직였죠. 제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 아니에요? 국방부 공식 기록이야. 편집할 이유도 없고. 카린이 휴대폰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에밀, 나는 네 판단을 존중해. 15년 경력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작동하는 무기야. 병사들이 영하 40도에서 얼어 죽지 않을 무기 말이야.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사들. 저는 순간 잊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조달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카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그녀가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참,
라르스한테서 연락 올 거야. 그 사람 말도 들어봐.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어요. 영하 43도를 견딘 한국 무기들의 사진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한두 번 잘 작동했다고 해서. 하지만 제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데이터는 3년치였고 테스트는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결과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북쪽 국경 너머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하 40도의 현실. 그 속에서 멈춰선 장비와 멈추지 않은 장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르슨 디스트롱의 전화는 그날 오후 4시에 걸려왔습니다. 예비역 포병장교인 그는 작년까지 북부 훈련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어요. 카린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에밀, 저 라르스예요. 카린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일 오전이면 될까요? 좋습니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현장 경험자의 증언. 그게 무엇보다 강력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르스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군인 특유의 굳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을 느꼈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르스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몇 번의 터치 후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작년 2월 바랑어 훈련장입니다. 영하 41도였죠. 화면 속엔 눈 덮인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 장갑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제, 하나는 프랑스제였죠.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독일 차량이 먼저 움직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독일제 장갑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100m도 가지 못하고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얼었어요. 조종수가 계기판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죠. 차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프랑스제는 아예 시동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훈련은 취소됐습니다. 병력 40명이 영하 40도에서 4시간을 기다렸죠. 군한 차량이 올 때까지요. 나르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에밀, 저는 그 병사들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묵묵히 버티던 얼굴들을요. 제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라르스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주 같은 장소에서 핀란드군이 합동훈련했습니다. K2 전차로요. 새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국제 전차들이 같은 소론을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포탑이 회전하고 대열이 정확히 유지됐죠. 영하 42도였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라르스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 철학이 바릅니다. 한국은 자국의 혹한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영하 30도가 일상인 나라니까요. 유럽은 온화한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죠. 하지만 유럽 장비도 혹한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어요. 나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에 적혀 있는 것과 실제 작동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15년간 현장에 있었어요. 겨울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그의 말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억눌린 좌절감이 묻어났죠. 우리 병사들은 장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뢰합니까? 영하 40도만 되면 멈춰서는 무기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르스는 태블릿을 거두며 일어섰어. 결정은 선생님이 하시겠죠? 하지만 제 말만은 기억해 주세요. 현장에서 죽는 건 분석관이 아니라 병사들입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르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제조사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납기 일정 재조정 통보. 파일을 열었어요. 정중한 어조의 사과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이 이어졌죠. 현재 생산 라인의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기존 계약된 장갑차 납품이 추가로 6개월 지연될 예정입니다. 6개월. 이미 8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 더 추가된 겁니다. 총 14개월 지연이었어요. 저는 즉시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3번의 신호음 후에 받았어요. 토마스, 방금 이메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에밀, 진정하세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의 방산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는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그에 해당해요. 토마스의 목소리엔 여유가 없었어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토마스, 우리 전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노후 장비는 이미 퇴역 수순에 들어갔어요. 14개월을 어떻게 버팁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품질은 보장합니다. 품질 전에 납기가 문제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에밀,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죠. 한국 같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 그건 우리 관계에 금이 가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합니까?
전력이 중요합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토마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동맹이 우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14개월. 그 시간 동안 우리 군은 구형 장기로 버텨야 했어요. 북쪽 국경의 위협은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오후 5시. 국방위원인 올라프 르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 독일 납기 지연 소식 들었네? 어떻게 할 생각인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전에 보고서엔 독일 전비가 최선이라고 적혀있지 않았나? 올라프의 목소리엔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여전히 최선입니다. 다만 시간이 없네. 다음 주 국방위 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네. 야당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계속 거론하고 있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부담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올라프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치적 부담? 전력 공백이 더 큰 부담이야.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 병사들이 고철 탱크로 훈련한다고 써대고 있어. 하지만 올라프, 우리가 나토 표준을 벗어나면 나토가 우리 병사를 지켜주나? 장비를 제때 주기나 하나? 올라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에밀, 자네 보고서를 신뢰했네. 하지만 신뢰엔 한계가 있어. 결과를 내놓게. 일주일 안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짧은 겨울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퍼졌죠. 책상 서랍에서 한국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어요. 휴지에 K2 전차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당신은?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읽기로 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납기. 그 단어가 이제 금기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자료를 읽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마르틴 에릭손, 북유럽 군사전문지의 기자였어요. 에밀 선생님,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폴란드라는 단어에서 멈칫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K2 전차 100대 추가 도입. 저는 그냥 넘겼던 기억이 났죠. 폴란드 국방부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눈 덮인 훈련장에 줄지어 선 한국제 전차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2 전차 250대 전력화 완료. 250대.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맞았어요. 250대였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맺은 시점이 나와 있었어요. 2022년 7월 계약 체결. 2023년 3월 첫 인도 시작. 2024년 12월 250대 전력화 완료. 저는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계약부터 완전 전력화까지 2년 5개월. 그것도 250대를요. 우리는 어땠죠? 2022년 5월에 독일과 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건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더 많은 자료를 검색했어요. 에스토니아, 체코, 루마니아. 하나같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었고 모두 빠른 납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의 발언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년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무기였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다. 내년의 약속.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르틴에게 회신을 보냈어요. 그날 오후 3시 그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였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틴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2년 만에 250대를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0대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나토 표준 체계를 우선시하고 그 나토 표준 체계가 제때 오지 않는다면. 마르틴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폴란드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죠. 결과는 명확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 선생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유럽 5개 국가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한국 무기를 계약했습니다. 모두 2년 안에 전력화를 완료했어요. 반면 서유럽과 계약한 나라들은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마르틴의 목소리엔 확신이 차 있었어요. 그건 생산 체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대량 생산 능력을 평가절하했다는 거죠. 빠르면 부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 보고서를 보면
품질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폴란드군 훈련 영상이 재생됐어요. K2 전차들이 진흙탕을 달리고 언덕을 넘고 사격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촬영됐습니다. 영하 35도였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에밀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노르웨이가 한국을 배제한 건 기술적 판단입니까? 정치적 판단입니까? 마르틴의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둘 다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마르틴은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이 국방분석관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지금 병사들을 지키는 선택은 뭘까요? 마르틴이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날 저녁 스웨덴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나 랜드스톤, 스웨덴 안보연구소의 연구원이었어요. 에밀, 북유럽 방산 도입 패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최근 데이터가 흥미롭습니다. 은팩 글을 열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로축은 계약 체결 시점, 세로축은 전력화 완료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한국 무기는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무기는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석이었어요. 동일기간 계약건 비교. 한국 평균 납기 준수율 94%, 유럽 평균 납기 준수율 43%. 준수율 43%.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판단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는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체코도, 루마니아도 같은 시기에 계약했는데 그들은 훈련하고 배치하고 전력화하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약속을, 언젠가 올 장비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에밀, 내일 폴란드 국방부 담당자가 온대. 경험 공유 세미나를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슬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250대, 0대, 2년 5개월, 2년 반. 숫자들이 제 논리를 조각조각 부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독일 제조사의 사과 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중하지만 공허한 문장들,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말들. 저는 그 메일을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연구 제안을 수락했어요. 네, 공동 연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는 증명했어요. 빠르다고 부실한 게 아니라는 걸. 검증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미 250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읽기로 했어요. 15년간의 경력이 아니라 3년간의 데이터를 믿기로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폴란드 세미나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엔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카린이 제 옆자리에 앉았고 멀리 라르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실무진인 야체크가 단상에 올랐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군인 특유의 단호한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동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야체크가 화면을 켰습니다. 2020주년. 우리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됐고 노후 장비로는 버틸 수 없었죠. 유럽 제조사들에게 문의했을 때 답변은 4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18개월. 우리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못 지키면 배상하라고요. 야체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는 16개월 만에 첫 100대가 도착했습니다. 약속보다 빨랐어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품질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야체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어요. 폴란드 북부 훈련장이었습니다. K2 전차들이 진흙과 눈이 뒤섞인 지형을 달렸어요. 급점거, 급선회, 연속 사격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2월 훈련이 영하 38도였죠. 200대를 동시 투입했는데 고장률은 2%였습니다. 2%.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우리 기존 장비는 같은 조건에서 15%였습니다. 야체크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카린이 제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화면만 응시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라르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 잠깐 시간 될까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어요. 라르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예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하랑어 훈련장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작년 3월입니다.
나토 합동훈련이었어요. 화면 속에 독일제 장갑차가 보였어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종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차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승무원이 나왔어요. 그는 엔진 커버를 열었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유압유가 얼었어요. 영하 42도였습니다. 나르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엄비반장이 달려왔습니다. 제게 말했죠. 이거 매년 반복됩니다. 라고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 하지만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핀란드군이 같이 훈련했어요. 케이트로요. 한국제 전차가 같은 서론을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포탑이 회전하고 목표물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병사들은 얼어붙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적은 움직이는 전차로 쏘아대는 거 아닐까요? 나르스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음시했어요. 에밀, 저는 선생님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현장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류와 현실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영상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르스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금겁을 벗었지만 여전히 군인 같은 그 걸음걸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잉그리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세미나 어땠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잉그리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일 거야. 방금 도착한 독일 쪽 최종 통보야. 서류를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이행 불가 통보 및 재협상 요청.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생산 라인 문제가 심각하대. 최소 2년은 더 걸린다는구나. 2년. 이미 14개월 밀린 상태에서 2년이 더 추가되면 총 3년 이상이었습니다. 재협상은 뭡니까? 가격 인상이지. 원자재 값이 올랐더나 뭐라나. 잉그리드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에밀,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기다릴 거야. 아니면 한국입니까? 제가 말했어요. 잉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극권에선 지금쯤 영하 40도를 넘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서는 장비와 함께요. 나르스의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얼어붙은 장갑차, 튀어오르는 하얀 김, 멈추지 않는 케이트. 잉그리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처 주세요. 잉그리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결정이 섰으니까요. 15년간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더 확실한 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작동하는 무기, 영하 40도에서 멈추지 않는 시스템. 그게 밥이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대표단과의 첫 미팅은 사흘 후로 잡혔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오후 2시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불쾌하거나 따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자랑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린과 잉그리드도 함께였어요. 2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해외협력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든 분이 먼저 인사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과하게 힘을 주지 않았어요. 김도현입니다. 기술 자문을 담당합니다. 젊은 분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한지훈이 간단한 자료 뭉치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아니라 재본된 보고서였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어요. 세일즈맨 특유의 열정도 과정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르웨이 환경에서 운용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도현이 자료를 펼쳤어요.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 강원도 산악 지역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5도에서 30도입니다. 저희 장비는 이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영하 40도는요? 제가 물었어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경험은 없습니다. 대신 핀란드와 폴란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낯익은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본 자료들이었죠.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핀란드 국방부 공식 보고서입니다. 저희는 그냥 가져왔을 뿐이에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가 원하는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보통 영업 담당자라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습니까? 납기는 어떻습니까? 잉그리드가 물었어요. 한지훈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계약 후 18개월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노르웨이 측에서 사양을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변경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저희는 확정된 사양을 그대로 생산합니다. 김도연이 덧붙였어요. 맞춤 제작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모델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거예요. 솔직한 설명이었어요. 단점까지 포함해서요. 품질 보증은요? 카린이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폴란드 계약서입니다. 같은 조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납기 지연 시 일당 100만 유로 위약금. 품질 하자 시 무상 교체 및 배상. 100만 유로요? 제가 되물었어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이 아니라 계약서로 보여드리는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폴란드 계약서를 넘겨봤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독일보다 20% 낮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력화 시점이니까요. 왜 가격이 낮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심스러웠습니다. 생산 규모가 다릅니다. 저희는 자국군과 수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양산 효과가 크죠. 그리고 부품 국산화율이 90% 이상입니다. 수입 부품이 적으니 원가가 낮아요. 김도연의 설명은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나토 표준이 아닙니다. 한약, 통신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호환성 문제를 검토하셔야 해요. 또다시 단점을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지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영업사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은 노르웨이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보만 드릴 뿐이에요. 회의는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데이터로 답했어요. 모른다고 할 땐 솔직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급하지 않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어요. 김도연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카린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담담하네. 그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 잉그리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데이터를 놓고 갔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한지훈이 남긴 보고서, 폴란드 계약서, 핀란드 데이터, 모든 게 일관적이었습니다. 과장도 숨김도 없었어요. 15년간 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들, 미래를 약속하는 문장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로 증명했죠. 제 손이 펜을 들었어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다. 한박 눈이 그쳤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엔 지난 3년간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유럽 무기 체계를 옹호하는 내용들이었죠. 월요일 아침 6시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노르웨이 전력 증강 재평가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15년 경력을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 분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첫 문장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오전 10시 카린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에밀, 밤샘했어? 네.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카린이 화면을 힐끗 보더니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뭐 쓰는데? 보고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 전부요. 제 대답에 카린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결론. 현 시점에서 노르웨이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한국 무기 체계는 납기, 혹한 적응성,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 우선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카린이 천천히 읽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밀, 이거 제출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압니다. 토마스는 발끈할 거야. 국방위원들도 반발할 거고. 알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카린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용기 있네.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맞는 일이니까요. 카린이 일어서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도와줄게. 데이터 검증 필요하면 말해. 고맙습니다. 오후 2시. 잉그리드에게 초안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그녀가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에밀, 미쳤어? 정신 멀쩡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잉그리드가 프린트한 보고서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난리 날 거야. 독일 쪽에서 항의할 거고 국방위는 분열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래? 15년간 쌓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잉그리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데? 우리 병사들이 영하 40도에서 멈춰선 전차에 탔을 때
제 신뢰가 그들을 지켜줍니까? 잉그리드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서류만 봤어요. 정치만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250대를 받았고 우리는 아직도 0대예요. 이게 맞습니까? 에밀. 잉그리드, 당신도 알잖아요. 독일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3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죠. 그동안 우리 전력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잉그리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올려.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미리 브리핑할게. 정말입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네가 먼저 시작한 거고. 잉그리드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저녁 7시 토마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 무슨 소리 들었는데 사실이야?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한국 무기를 추천한다고? 우리 계약은 어떻게 하고? 토마스의 목소리엔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계약은 이미 독일이 파기했습니다. 3년 추가 지연이라고 했죠. 그건 불가피하다는 말로 우리 전력 공백을 메울 순 없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토마스, 저는 15년간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폴란드는 2년 만에 받았고 우리는 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밀, 동맹을 생각해. 동맹은 무기를 제때 주지 못합니다. 한국은 18개월 안에 줍니다. 이게 차이예요. 넌 후회할 거야. 토마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올라프를 포함한 위원 12명이 모였어요. 저는 반상에 섰습니다. 에밀, 전에 보고서가 논란이네. 올라프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폴란드 데이터, 핀란드 훈련 결과, 한국 측 제안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기존 판단은 틀렸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기술적 판단을 가렸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린 잘못된 정보로 결정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또 다른 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책임 문제야. 우리가 독일과 맺은 관계보다 병사가 먼저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5년간 분석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몰랐어요. 영하 40도에서 멈춰선 전차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올라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정하게 평가하자는 겁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찬반이 팽팽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라르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 잘했네. 고맙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야. 자신을 부정하는 거니까. 라르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전문가야.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그날 밤 보고서는 공식 제출됐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수정본이 모든 관계자에게 전달됐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어요. 15년 경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진실이었습니다. 노르딕 방산 포럼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북유럽 5개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올해는 오슬로에서 개최됐어요. 제가 기조 발표자로 선정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주제는 북유럽 방산 조달의 미래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영광이었겠지만 지금은 부담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개된 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젊은 실무진들은 환영했지만 기득권층은 불편해했죠. 토마스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포럼 당일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발표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대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르틴을 만났어요. 에밀 선생님, 오늘 발표 기대됩니다. 부담스럽네요. 진실은 항상 부담스럽죠. 마르틴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객석엔 북유럽 국방부 관계자들, 방산업체 임원들, 연구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린과 잉그리드도 보였어요. 라르스도 뒤쪽에 앉아 있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켰어요. 안녕하십니까. 노르웨이 국방전략연구소 에밀 요한생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15년간 틀렸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건 제가 3년 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국 무기는 검증이 부족하다. 유럽 체계가 우선이다. 라고 썼죠. 화면에 제 옛 보고서가 떴어요.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K2 전차 25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아직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타임라인 비교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일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독일을, 프랑스를 선택했죠. 동맹국이니까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작동하는 무기를, 제때 오는 장비를 선택했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야마 40도 훈련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멈춰선 독일 장갑차와 달리는 K2 전차. 우리는 정치를 봤습니다. 폴란드는 현실을 봤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 방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에밀,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맹이 무기를 제때 주지 못한다면 그건 동맹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납기 준수율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94%, 유럽 43%. 이게 현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니까 따를 뿐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북유럽 지도 위에 러시아 국경선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전력 공백은 매일 커지고 있어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데 올라프가 일어섰어요. 에밀,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표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표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전이에요. 제 대답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나르스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카린도, 젊은 실무진들도 일어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안나가 다가왔어요. 에밀,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고맙습니다. 스웨덴도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당신 보고서 덕분입니다. 안나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핀란드도 추가 도입 검토 중이래요.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 마르틴의 기사가 온라인에 떴습니다. 노르웨이 분석관의 고백. 우리는 시스템을 봐야 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언론이 받아섰습니다. 저녁 뉴스 톱 기사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한지훈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표 잘 봤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노르웨이 국방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제 K9 자주포 60문, K2 전차 50대 도입이었습니다. 올라프가 제게 전화했어요. 에밀, 자네 이겼네. 이긴 게 아닙니다. 맞는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혹시 문제 생기면 제가 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15년 경력을 부정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였어요. 한 달 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지훈과 김도현이 노르웨이에 다시 왔어요. 이번엔 셀카를 찍자는 사람도 없었고 과도한 축하도 없었습니다. 18개월 안에 받으실 겁니다. 한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믿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날 밤 라르스가 술 한잔하자며 연락했어요. 작은 펍에서 만났습니다. 에밀, 네가 변했어. 그런가요? 더 솔직해졌어. 전문가답게. 라르스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병사들을 위해. 우리 병사들을 위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덴마크가 한국제 무기 도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의 결정이 북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도미노였어요. 하나의 진실이 다른 나라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었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15년간의 확신을 버렸지만 더 확실한 걸 얻었으니까요. 작동하는 시스템, 제때 오는 무기, 병사를 지키는 선택.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봤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K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